74장 독화살에 맞은 관우. 번성에서는 때 아닌 물난리로 성벽이 무너져 내릴 형편이었어요.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흙과 돌을 날라 무너진 성벽의 틈을 메우고 있었지만 이미 손상이 심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웠어요. 이것을 본 장수 조인이 말했어요. 지금으로선 적이 들이닥치기 전 배를 타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조인의 말에 신하 만총이 말했어요. 장군께서 지금 도망친다면 이 일을 반드시 후회하실 것입니다. 계곡물은 일주일이면 저절로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번성을 빼앗긴다면 황하의 남쪽을 모두 잃을 것이며 대왕께서 장군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힘을 합쳐 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만총의 말에 조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대의 말이 맞소. 내가 잠시 부끄러운 생각을 했소. 모두 힘을 합쳐 성을 복구합시다. 조인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직접 나가 성을 수리하니 이때부터 번성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한마음으로 뭉쳐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어요. 그러자 만총의 말대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성벽도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한편 관우가 우금과 방덕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관우의 실력을 높이 사며 놀라워했어요. 관우는 그의 둘째 아들 관홍에게 장수들이 세운 공을 적어 한중왕 유비에게 보내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번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조인은 성 안에 틀어박힌 채 곱배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인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목을 빼고 내려다보니 관우가 갑옷을 벗어 가슴만 가린 채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옳거니 놈이 방심했다. 모두 관우를 향해 활을 쏘아라. 조인이 명령하니 성벽에 숨어있던 500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우를 향해 활을 퍼부어댔어요. 이를 본 관우가 급히 말을 돌리려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 한 대가 관우의 오른쪽 팔뚝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어요. 관우의 입에서 짧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관우가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져 나뒹굴자 관우의 뒤에 있던 관평이 쏜살같이 달려와 관우를 부축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관평은 아버지 관우의 팔뚝에 박힌 화살부터 뽑았어요. 하지만 관우의 팔은 이미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화살은 뽑았지만 화살 끝에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뼛속까지 독이 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다친 팔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머저리 같은 놈들에게 어이없이 당했구나. 싸우러 오기 전날 멧돼지 꿈을 꾸었더니 오늘의 일을 예언한 것이었나 보다. 관우의 부하장수들은 안타까운 눈길로 관우를 바라보았어요. 장군께서 오른팔을 다치셨으니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형주로 돌아가 몸을 회복시킨 후 다시 쳐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주로 돌아가자는 말에 관우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번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번성을 얻으면 곧바로 허창으로 달려가 역적 조조를 쓸어버릴 작정인데
이까지 작은 상처 때문에 군사를 돌리란 말이냐. 다시는 그따위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관우의 호통에 관평과 장수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와 관우의 상처를 치료해 줄 의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우의 진영 앞에 강동에서 조각배를 타고 머리에 네모난 관을 쓴 한 노인이 도착했어요. 노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으며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볼이 붉으스레하고 해맑았어요. 한눈에 보아도 평범해 보이지 않던 노인은 진영을 지키는 병사를 향해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화타라는 의원으로 천하의 영웅 관우 장군께서 독화살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고쳐드리러 왔습니다. 화타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 만큼 유명한 의원이었어요. 화타를 본 병사들은 기뻐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지난날 강동의 장수 주태를 고쳤다는 화타시란 말입니까? 화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사들이 화타를 관우의 막사로 데리고 가자 관우는 막사 밖으로 뛰어나오며 반갑게 화타를 맞이했어요. 나를 위해 이리 먼 길을 오셨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다친 발이나 보도록 하시지요. 관우는 화타를 막사 안으로 안내하고는 윗옷을 들쳐 다친 팔뚝을 내밀었어요. 화타는 잠자코 상처 부위를 내려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독이 벌써 뼛속까지 퍼졌으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발을 평생 못 쓰게 됩니다. 관우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물었어요. 치료하면 낫겠습니까? 화타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나에게 방법은 있으나 장군께서 혹시나 겁을 내실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화타의 대답에 관우는 껄껄 웃어 보였어요. 나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겠소? 화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장군의 상처는 날카로운 칼로 살을 찢고 뼈를 드러내 뼈에 퍼진 독을 긁어낸 후 살을 꿰매야 낫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말 못할 고통이 따르니 튼튼한 나무 기둥에 장군의 몸을 묶고 장군의 눈을 전으로 가리겠습니다. 화타가 말을 마치자 관우는 다시 한번 껄껄 웃어댔어요. 그런 간단한 일이라면 나를 묶을 필요도 눈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술 한 잔 마시며 바둑이나 한 판 둘 테니 그 사이 내 팔을 치료해 주십시오. 화타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고통스러운 수술을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관우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내오라 명령했어요. 잠시 후 관우는 술을 몇 잔 들이키고는 바둑판 앞에 앉아 마량과 바둑을 두며 화타를 향해 오른팔을 쑥 내밀었어요. 화타는 날카로운 칼을 잡고 신하로 하여금 관우의 팔 아래 그릇을 놓고 쏟아지는 피를 받게 했어요. 준비가 끝나자 화타는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 수술을 시작하겠으니 놀라지 마십시오. 화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관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꾸했어요. 걱정 마시오.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소.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화타가 날카로운 칼을 들어 관우의 살을 가르고 뼛속을 들여다보니 뼈에 푸르스름하게 독이 퍼져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독 묻은 뼈를 긁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고통이 더 심할 것입니다. 관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타가 관우의 뼈를 칼로 긁어대니 사각사각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름 끼치는 소리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정작 관우는 태연하게 바둑을 두며 술과 고기를 집어먹기까지 했어요. 관우의 팔뚝에서 떨어진 피가 그릇에 가득 찼어요. 화타는 이마에 방울방울 맺힌 땀방울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독 묻은 뼈는 모두 긁어냈습니다. 이제 상처를 꿰매겠습니다. 화타가 약을 바르고 찢어진 상처를 바늘로 꿰매는데 화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섬세했어요. 드디어 긴 수술이 끝났어요. 관우는 다친 팔을 들어 보이며 화타를 칭찬했어요. 언제 다쳤냐는 듯 팔이 가뿐합니다. 과연 천하의 명의이십니다. 관우의 칭찬에 화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관우 장군이야말로 세상에 보기 드문 환자였습니다. 제가 평생 의원 노릇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의젓한 환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주변의 여러 장수들은 서로 칭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관우는 화타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100일 동안은 조심하셔야 하며 크게 화를 내셔도 안 됩니다.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제 정성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관우는 돈 100냥이 든 주머니를 화타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화타는 화들짝 놀라며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평소 관우 장군을 존경했기에 이곳에 찾아와 장군의 병을 고쳐드린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화타는 끝내 돈을 거절하고 상처에 바를 약을 남겨두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한편 허창의 조조는 방덕이 죽고 우금마저 관우에게 사로잡히자 신하들을 급히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어요. 믿었던 방덕마저 죽다니 과연 관우는 무서운 장수이다. 번성마저 뚫린다면 놈이 허창으로 쳐들어올 텐데 이 일을 대체 어찌할꼬. 조조가 한숨 짓자 조조의 책략가 사마이가 말했어요. 대왕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관우가 양양까지 차지했다는 소식을 알면 송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강동과 우리는 동맹을 맺은 사이입니다. 우리가 송건을 부추긴다면 그들은 관우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송건에게 사람을 보내 형주를 공격하도록 하고 만약 송건이 승리를 거둔다면 강동 땅을 몽땅 넘겨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번성에 새로운 장수를 내려보내면 해결될 일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사마이의 말대로 서왕에게 군사 5만을 주고는 번성으로 내려보내고 송건에게는 형주를 공격하라 편지를 썼어요.
조조의 편지를 받은 송건은 관우가 양양을 차지하고 번성까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했어요. 그렇다고 조조가 자신과 동맹을 맺은 약속을 지킬지 의심스러워 형주를 공격할 수도 없었어요. 이때 마침 노숙의 뒤를 이어 오나라의 총사령관이 된 여몽이 육구 땅에서 돌아왔어요. 육구는 관우가 점령한 형주 땅과 마주보며 경계를 이룬 곳이었어요. 여몽이 말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관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 번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형주는 주인 없는 빈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서 형주를 쳐 빼앗으십시오. 송건은 그제야 결심을 하고 여몽에게 명령했어요. 맞소, 그대에게 형주를 공격할 모든 권한을 줄 것이니 나의 오랜 소망을 반드시 이루길 바라오. 나도 곧 뒤따라가 그대를 도울 것이오. 명령을 받은 여몽은 부랴부랴 육구로 돌아와 군사를 모으는데 형주에 보낸 첩자가 돌아와 여몽에게 보고했어요. 관우는 형주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을 따라 10km마다 높은 봉우리에 봉수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게다가 형주에 남은 군사들은 창고에 식량과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첩자의 보고에 여몽은 깜짝 놀랐어요. 관우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놨다니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송건 장군께 형주를 공격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여몽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던 여몽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며칠 뒤 이 소식을 들은 송건은 기가 막혔어요. 여몽이 병들어 자리에 드러누워 출전을 미루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로다. 이때 육손이라는 젊은 장수가 성큼 나섰어요. 여몽 장군이 진짜 병이 들었는지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송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육손은 그 길로 여몽을 찾아갔어요. 송건 장군의 명령을 받고 장군을 문병하러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육손의 방문에 여몽은 당황했어요. 나를 문병하러 먼 길을 왔다니 미안할 뿐이오. 육손이 잠자코 여몽의 얼굴을 살펴보고는 진짜 병이 난 것이 아님을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어요. 큰 싸움을 앞두고 병이 났으니 장군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이 들킨 여몽은 당황했어요. 그것을 어찌 알았소? 육손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몽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육손을 재촉했어요. 어서 말씀해 주시오. 좋은 방법이 무엇이오? 육손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형주에서는 충분한 식량과 무기를 갖추어 우리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강을 따라 봉수대까지 빈틈없이 있으니 장군께서 마음이 편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우의 부하들이 봉수대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방어도 게을리하도록 한다면 장군의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육손의 대답에 여몽은 육손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 어찌 그리할 수 있겠소? 육손이 대답했어요. 관우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장군이 공격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형주 땅을 비우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관우의 눈을 속이기 위해 병을 핑계로 총사령관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새로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관우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한다면 관우는 안심하고 형주 땅의 군사를 모두 불러들여 번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텅텅 빈 형주를 공격한다면 손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손이 말을 마치자 여몽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 길로 여몽과 육손은 숭건에게 달려가 자신의 계획을 모두 말했어요. 숭건 역시 크게 기뻐하며 대꾸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 좋겠소? 여몽 장군이 추천해 보시오. 여몽이 선뜻 대답했어요. 제 다음으로 총사령관이 될 사람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관우가 안심하고 방어를 게을리할 것입니다. 육손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십시오.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각이 깊어 이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육손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지만 숭건은 두말 않고 승낙해 버렸어요. 관우는 여몽이 병들어 총사령관직에서 물러나고 그를 대신해 육손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숭건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따위 어린 놈이 나의 상대가 되겠느냐. 여몽이 없는 강동의 군사들은 단칼에 쓸어버릴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군사 한 명이 뛰어들어와 육손의 사신이 찾아왔다고 보고했어요. 관우는 갑작스러운 사신의 방문에 의아해하며 사신을 맞이하니 사신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이번에 육구를 지키던 장수 여몽이 병들어 총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대신 육손 장군이 총사령관 자리를 맡았습니다. 육손 장군께서 관우 장군께 금과 은, 비단과 좋은 술을 보냈습니다. 저희 육손 장군께서는 관우 장군께서 이번에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의 목을 베어 보여주신 그 용맹함을 존경하고 계시며 장군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신이 육손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각종 보물을 관우에게 바치니 편지에는 공손한 말투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육손이란 장수는 참으로 예의가 바르구나.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대는 돌아가거든 육손 장수에게 선물을 잘 받았다고 전하라. 관우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